서준은 26살이었다. 서울에서 어설프게 직장을 다니다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고향 대천리로 내려왔다. 열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과 산을 보며 서준은 오래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곳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라고 결론이 났다. 오래된 곡식 창고에 불이 나고 아버지는 그 안에 갇혀 있었다. 모두가 불행한 우연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준은 어린 나이에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불길은 갑자기 시작되었고 불이 난 창고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왜 혼자 그곳에 갇혀 있었을까? 어머니는 그 이후로 그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 서준 역시 어릴 때 물어보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잊은 척하며 살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윤혜자는 많이 야리어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힘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내가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었다.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다. 서준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가 아프면 내가 와라지. 거실에는 오래된 공기가 남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집 창문을 열자 먼지가 빛 속에서 퍼졌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쉬겠다고 한 뒤 서준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다락문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는 사다리를 놓고 천천히 올라갔다. 다락 안은 어둡고 냄새가 났다. 오래된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물건들은 그때 그대로였다. 서준은 손전등을 비추며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는 부서진 채였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겉표지는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 얼룩,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 생긴 곰팡이 자국. 서준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글씨는 서툴면서도 단정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서준은 갑자기 숨을 들이켰다. 어린 시절 숙제를 도와주던 아버지의 손, 그 손으로 써내려간 글씨였다.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서준아, 글씨는 마음으로 쓰는 거야. 수첩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화재가 나기 몇 달 전이었다. 나는 요즘 잠을 잘 수가 없다. 창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 밤마다 드나든다. 그들은 곡식을 실어 나른다. 나는 알고 있다. 이건 큰일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말하는 순간 가족이 위험해진다. 서준은 소름이 끼쳤다. 다음 장을 넘겼다. 글씨는 점점 흔들려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나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서준은 숨을 멈춘 채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사라진다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침묵시키려 한다. 그 말들은 하나하나 무겁게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는 그날 정말로 남을 도우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다. 서준은 수첩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했으나 어떤 페이지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은 아예 찢겨 나가 있었다. 서준은 긴 공간을 오래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일부러 뜯어낸 것처럼 깨끗하게 찢어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아, 뭐 하고 있니? 그는 놀라 급히 상자를 닫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 상자는 아버지의 물건이야. 왜 이제야 본 거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쓰다듬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수첩은 절대 남에게 보려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집의 불행을 가져온 물건이야. 서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거야.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나는 몰라. 아무것도.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은 거짓 같았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밤이 내려앉은 뒤에도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산을 스치며 지나갔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계속 수첩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얘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을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까지 침묵했을까? 아니, 어쩌면 말하려 했지만 누군가가 막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대천리는 고려했지만 그 고려함 속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글은 시작일 뿐이었다. 끝은 아직 찾지 못했다. 서준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길이라면 그는 걸어야 했다. 비록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어도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마을이 천천히 깨어날 때 서준은 마당에 서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숨겨진 이야기, 태워진 기록, 찢겨진 페이지. 그 모든 조각을 모으면 하나의 진실이 나올 것이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내가 찾을게. 무엇이든 끝까지. 이튿날 아침, 서준은 일찍 눈을 떴다. 밤새도록 거에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수첩과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절대 남에게 보려서는 안 되는 물건, 불행을 가져온 물건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찢긴 마지막 장은 마치 어떤 문이 닫힌 채 열리지 않는 느낌을 주었다. 서준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고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 서준은 말을 꺼낼까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몰라.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 힘을 주었다. 팔이 떨리는 게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국을 끓이던 불을 끄고 식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아침 내 아버지는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어.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말투로 나한테 말했지. 오늘 끝장을 볼 거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끝장을? 응.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어. 물었어라 했는데 나도 겁이 났거든.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 밤마다 창밖을 확인했고 집 문은 2번씩 잠갔지. 그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처음 봤어. 서준은 그 말을 들으며 한 줄기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아버지를 감시했어. 에이,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안에서 이상한 걸 목격한 것 같았어. 그날 밤 창고에 불이 났고 모두가 아버지가 안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지. 창고 안에 아버지 혼자 계셨다고. 그래, 처음엔 사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건 사고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도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 서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었고 그 두려움이 지난 10여 년 동안 그녀를 조용히 무너뜨려 온 것이 분명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이제 서준의 몫이었다. 그는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갔다. 수첩은 어머니가 가져갔지만 혹시 남은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자 안을 더 깊이 뒤지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구겨진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서준의 아버지, 그리고 2명의 남자. 한 명은 젊었지만 눈매가 날카로웠고 다른 한 명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8년 대천 창고 동욱, 경호, 현석, 경호. 어릴 적 자주 놀러오던 백경호 아저씨였다. 그리고 현석, 서준은 순간적으로 기억에 퍼즐을 맞췄다. 장현석이라는 이름, 어제 수첩에서 찍힌 마지막 장에 남겨져 있던 단서였다. 장현으로 끝났던 글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너머에는 무언가 감추어진 것이 있는 듯했다. 그는 구겨진 종이 쪽지를 펴보았다. 그 안에는 이름 몇 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오 장현석, 창고 출입 권한 보라. 오 백경호, 라간 정산 담당. 오 박 실장, 물류팀 장부 수정. 오 보관 기록, 10월 3일, 오톤 누락. 서준은 명확히 알았다. 아버지는 단순히 목격자였던 게 아니었다. 그는 이들의 부정을 알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다. 5톤이라는 수치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도둑질이었고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장현석 대천 창고, 대천 창고 화재, 장현석 비리.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건 삭제된 듯했다. 대신 장현석이라는 이름은 지금 모 기업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인물과 일치했다. 서준은 사진과 종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곧장 백경호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끝자락, 오래된 기와집.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문이 열리고 백경호가 나왔다. 예전보다 훨씬 늙고 라린 모습이었다. 서준이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호는 잠시 주저하다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아무런 장식도 소리도 없었다. 무겁고 침묵이 짙게 깔린 공간이었다. 서준은 사진을 꺼내 보이며 조용히 물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경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어디서 구했니?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물건 중에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애 죽었습니까? 경호는 침묵했다.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다. 서준은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집 앞 골목을 천천히 지나갔다. 경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흘끗 쳐다보더니 얼굴을 돌려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누가 들을 수도 있어. 오늘은 돌아가렴. 아저씨, 제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안 돼. 서준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경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마을 골목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첩을 남겼듯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다. 찍힌 마지막 장이 말해주지 못한 진실. 그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감춰졌고 지금도 그것을 덮으려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멀리 있지만 곧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준은 다시 백경호를 찾아가려 했지만 그 집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경호는 며칠 전부터 지방에 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 고만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낡은 승합차가 집 앞을 지나던 모습과 경호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마을 어딘가에서 그를 감시하는 눈이 있었고 그 눈이 지금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서준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장현석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 장현석의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두었다. 대기업 천우물산의 대표이사, 과거 지력 유통 사업을 기반으로 회사를 키웠고 지금은 전국적 물류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 하지만 그의 과거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서준은 마을 도서관에 들렀다. 오래된 지역신문이 보관된 자료실에서 그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사들을 하나씩 살폈다. 그러던 중 2002년 10월에 신문화면에서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대천 곡물창고, 재고 조사 중 누락 발견, 5톤 분실, 내부 착오 추정. 짧은 기사였지만 수첩에서 보았던 10월 3일 5톤 누락이라는 문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누락 사건은 결국 착오로 마무리되었고 관련자는 없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창고는 민간 업체에 위탁되었으며 이후에는 천우물산이 물류권을 인수했다. 이 모든 일은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계획 아래 작은 착오가 묻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뒤 권력과 돈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막으려 했고 그 대가로 생명을 잃었다. 그날 밤 서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엄마, 혹시 예전에 아버지랑 일하던 다른 사람들 기억나? 백경호 아저씨 말고 또 누가 있었어?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창고에는 몇 명의 직원이 있었지. 근데 그 중에서도 내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은 박창수라는 사람이었어. 물류 쪽 실장이었지.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살아? 몰라. 창고가 없어지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 누가 그러더라. 가족이랑 멀리 이사 갔다고. 서준은 박창수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자신의 집 앞에 다녀간 흔적을 발견했다. 우편함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복사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자신이 도서관에서 기사 자료를 검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빨간 펜으로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그만둬. 이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서준은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자신이 어떤 정보를 보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이미 자신은 감시당하고 있었고 경우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더 앞섰다. 이 누군가의 죄를 덮기 위해 그의 아버지가 죽어야 했고 남은 가족들이 십수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가.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곧장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은 오래된 서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마을 주민들의 이전 이력도 알고 있었다. 서준은 이장에게 박창수에 대해 물었고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 박 실장. 그 사람. 맞다. 몇 년 전에 전주 쪽으로 이사 갔을 거야. 부인 병간호 때문에. 서준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바로 전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도착한 후 그는 해당 주소지로 향했다. 작은 단독주택. 배를 누르자 중년의 남자가 나왔다. 그는 서준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가졌다. 누구십니까? 저는 서동욱 씨의 아들입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박창수는 잠시 표정을 굳혔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거실은 조용했다. 박창수는 조심스럽게 차를 내오며 말했다. 내 아버지. 훌륭한 분이셨지. 정의롭고 항상 원칙을 지키던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지 알고 계시죠? 박창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무 오래 지난 일이야. 하지만 지금도 생생해. 그날 내 아버지는 장보를 들고 내게 왔어. 내부 재고가 맞지 않는다고 했지. 그리고 몇몇 이름을 언급했어. 그 중에는 장현석도 있었지. 당시엔 단순한 창고 관리자였지만 이미 물류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럼 아버지는 그걸 폭로하려 했던 건가요? 그래.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들은 내 아버지가 움직이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 했지. 내 아버지가 그날 밤 창고에 혼자 간 건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그날 불이 났죠. 박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같이 가자는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어. 겁이 났지. 그리고 다음 날 그 소식을 들었어. 죽음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 그럼 누가 그 불을 질렀는지는? 박창수는 말을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다. 말할 수 없어. 아직도 그들의 손이 미치고 있어. 내가 입을 열면 내 가족이 위험해져.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더 깊이 이 일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창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저는 진실을 찾을 겁니다. 서준은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이름들은 모아지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장현석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모른 자, 그리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자였다. 서준은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장현석, 이젠 당신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 할 차례야. 서준이 대천리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다.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플랫폼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는데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다.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차역을 나서서 택시를 타는 동안에도 같은 느낌이 따라붙었다. 누군가 그를 보고 있다는 기분. 그는 거울에 비친 창밖을 유심히 살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들의 택시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택시에서 내리는 척하다가 일부러 골목길로 돌아들었다.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차가 천천히 멈추는 걸 목격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그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서준이 갔을 방향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어두운 골목 뒤에 몸을 숨겼다. 남자가 그를 지나치자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는 터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멈춰 섰다. 무엇인가 감지한 듯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남자의 눈빛에는 놀람과 동시에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준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돌아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준은 뒤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남자는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윤혜자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무슨 일 있었어? 서준은 차마 그 일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냥 도서관에서 자료 좀 더 보고 왔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무언가 큰 힘이 진실을 막기 위해 작동 중이었다. 다음 날 서준은 경찰서를 찾았다. 마을 파출소에는 50대 초반의 형사 강성철이 근무 중이었다. 그는 비교적 온화한 인상이었고 서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해달라고요. 형사는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서준은 아버지의 수첩 내용과 사진, 그리고 도서관에서 찾은 기사들을 보여주었다. 이건 그냥 과거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관련자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백경호 씨도 사라졌고 제게 경고문도 전달됐어요. 강 형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을 다시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덮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준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 형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해피가 느껴졌다.
그 역시 이 사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까? 혹은 그도 연루된 인물 중 하나일까? 확신은 없었지만 서준은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느꼈다. 파출소를 나서려던 순간 강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서준 씨,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에게 연락하세요. 진실을 찾는 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진실을 찾지 못하면 내 삶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백경호의 집을 찾아갔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담벼락 아래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녹색 파일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인쇄 서류 몇 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다. 서준아, 이게 마지막이야. 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 조심해.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 경우, 파일 안에는 창고 근무자 명단과 비공식 입출구 기록, 그리고 내부 보고서 일부가 복사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박창수와 장현석의 이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고, 현장 재고 조작이라는 문구도 보였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다. 문제는 이 증거가 예보에 유출되면 경호의 말처럼 그들이 더 거세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서준은 갈등했다. 이걸 바로 언론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확보한 후에 움직일 것인가.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사라진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는 희미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나는 끝까지 기록할 것이다. 그 문장은 서준에게 책임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수첩 마지막 장의 빈칸 아래에 새로운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2025년 11월 23일. 나는 아버지가 멈췄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 글을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대천리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던 이 마을의 어둠. 하지만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서준 자신이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모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다칠 수도 있다. 순간 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건드려봐. 내가 건드리는 순간 이 자료를 바로 세상에 뿌릴 거니까.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파일을 노트북에 스캔하고 복사본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한 카페 게시판에 익명으로 메시지를 작성했다. 대천리 곡물창고의 진실. 누군가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곧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서준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반드시 빛을 마주할 것이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손끝은 차가운 공기에 마비될 듯 저릿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화 속 협박, 백경호가 남긴 마지막 기록, 그리고 경찰의 미적지근한 태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갈수록 더 깊고 낯선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서준은 점점 그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꿈을 꿨다. 불타는 창고 앞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서준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 해도 말하지 못하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와 아버지를 뒤에서 밀었다. 불길이 솟구쳤고 서준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튿날 아침
그는 기이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마을 외곽을 걷고 있었다. 유류는 없었다. 그저 몸이 이끄는 대로 발을 옮겼다. 그러던 중 산 쪽으로 나 있는 좁은 오솔길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소풍을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길은 한동안 폐쇄되어 있었지만 누군가 자주 드나든 흔적이 보였다. 발자국과 끈 자국, 심지어 비닐과 음식 포장지 같은 생활 흔적까지. 그는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20분쯤 걸었을까?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겉보기엔 폐가처럼 보였지만 런통으로 연결된 굴뚝에서 아주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군가 살고 있는 것이다. 서준은 조심스레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다. 다시 한번 두드리자 안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금 열리고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눈동자는 서준을 보자마자 흔들렸다. 서준이나. 서준은 깜짝 놀랐다. 남자는 그를 오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저를 아세요? 남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을 헐짝 열며 말했다. 내가 너의 작은아버지다. 태진이야. 서태진. 그 순간 서준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의 동생, 자신의 작은아버지라던 사람은 서준이 태어나기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였다.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는 도망갔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것이다. 서태진은 서준을 안으로 들였다. 오두막 안은 비좁고 지저분했지만 최소한의 생활 흔적이 있었다. 작은 난로, 헌 이불,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 정말? 삼촌이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숨어 계셨어요. 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주인이다. 도무기 형이 죽었을 때 나도 거기에 있었어. 아니, 정확히는 그 일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있었지. 무슨 말이에요? 형을 죽인 사람이 삼촌입니까? 아니야. 태진이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난 형을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를 지키지도 못했지. 그게 더 괴롭다. 서준은 입을 다물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태진은 먼 과거를 들춰내는 듯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형은 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게 좋으면서도 답답했지. 나는 현실을 보라고 말했지만 형은 듣지 않았어. 창고에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형은 그걸 막으려 했지. 그러다 경호와 현석 그리고 나까지 관련되게 됐어. 서준의 눈이 흔들렸다. 삼촌도 그 일에 가담했습니까? 태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초반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어. 장부가 잘못됐겠지 싶었지. 하지만 나중엔 알았어. 누가 일부러 숫자를 조작하고 공물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나는 입을 닫았지. 겁이 났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형이 나한테 말했어. 내가 직접 증거를 모을 거야. 누가 날 막아도 말이지.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 그날 밤 형은 혼자 창고로 갔고 다음 날 죽은 채로 발견됐지. 삼촌은 말하지 않았어요. 숨었죠. 경찰은 이미 조작된 증거만 보고 사고사로 결론 내렸어. 현석이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하고 있었지. 나도 그날 새벽 어떤 낯선 남자들에게 위협을 받았어. 입을 열면 너도 따라간다는 말과 함께. 그래서 도망쳤어. 그게 12년 전이었지. 서준은 손을 꼭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태진의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비겁했지만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진술할 수 있겠어요. 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도망치는 것도 지쳤어. 더 이상 형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고 싶지 않다.
서준은 태진에게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수첩, 입출구 기록, 백경호가 남긴 문서들. 태진은 그것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이 정도면 무언가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아직 부족해요. 찢긴 수첩의 마지막 장, 그리고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요. 수첩의 마지막 장이라면 나도 한번 본 적이 있어. 형이 내게 읽어준 적이 있었거든. 거기에 장현석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나왔어. 서준은 숨을 죽였다. 누굽니까? 태진은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객경우.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어.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했지. 그 결정이 형을 죽음으로 이끈 거야. 순간 서준은 숨이 막혔다. 지금껏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고 믿었던 경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는 사실. 아니, 어쩌면 마지막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서서히 무게를 가하고 있었다. 오두막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나무 사이를 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오래도록 감춰졌던 과거의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다. 서준은 느꼈다. 이제 진실의 문턱에 다가섰다고.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통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백경호였다. 서준은 오두막을 나서며 백경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순박하고 언제나 조용히 웃던 이웃 아저씨. 아버지의 친구이자 자신을 어릴 때부터 돌봐줬던 사람. 그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결국 진실에 가까운 단서들을 내어주었다. 그 믿음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태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어. 아무도 몰랐지만 나와 형은 봤지. 그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서준은 백경호를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며칠 전까지 마을에 있었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성철 형사에게 도움을 청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날 오후 서준은 마을 근처에 버려진 옛 학교 건물로 향했다. 폐교된 지 오래된 초등학교는 잡초가 무성했고 유리창 대부분이 깨져 있었다. 하지만 어릴 적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예전 교사들과 함께 지역 교육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건물 뒤편 오래된 창부터에서 그는 낡은 벽화 하나를 발견했다.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그렸던 그림. 그 아래에 누군가 새긴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동욱이 말이 맞았어. 우리가 틀렸어. 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백이자 오래전부터 남겨졌던 앙심의 흔적이었다. 그때 벽의 작은 틈 사이로 접혀있는 종이 쪽지가 하나 눈에 띄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듯한 위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쳤다. 짧은 메모였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언젠가 너에게 말할게. 그때가 오면 너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말해야 하니까. 경우, 서준은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경호는 도망치기만 한 게 아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죄책감 속에 살아왔고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남기려 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 윤혜자와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식탁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숟가락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서준이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수첩에 마지막 장이 찢겨져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손을 멈췄다. 경우 아저씨가 그걸 가져갔어요. 왜 그랬는지 이젠 알겠어요. 그 안에 아버지 말고 자신도 있었으니까. 은혜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작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 그날 밤에 찾아왔었어. 아버지가 죽고 이틀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지.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더라.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두었어요라고. 그럼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일부만 알았지. 진실은 들을 용기가 없었어.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서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직면해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서준은 또 하나의 단서를 찾기 위해 마을 묘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 이름 없는 작은 묘가 있었다. 마을에서는 예전 창고 관리이던 노인이 잠들어 있다고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우연히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노인은 모든 걸 봤다더라. 백경호가 했던 말이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묵념하던 중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몸을 돌렸다. 검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 서준은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시죠? 난 박창수다. 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지. 서준은 깜짝 놀랐다. 삼촌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그날 밤에 아버지를 말리려 했던 분. 박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그날 창고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돌아섰지.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처음부터 숨어 있었던 건 아나. 난 경찰에도 진술했지.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 증거도 목격자도 부족했으니까. 이후엔 나도 위협을 받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지. 이제는 달라요. 증거도 있고 증언도 모이고 있어요. 당신이 말해줘야 해요. 마지막 조각은 당신이 지고 있어요. 박창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내 아버지가 창고에 들어갈 때 누군가 이미 안에 있었어. 나는 멀리서 그걸 봤지. 얼굴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 백경호였어. 서준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정확합니까?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그때 이후 그는 갑자기 입을 닫았고 뭔가를 숨기려 했어. 나중에 들었지만 마지막 장은 그가 손댔다고 들었지. 그럼 경호 아저씨가 아버지를? 박창수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었고 뭔가를 받고 선택을 했다는 건 분명해.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아버지를 막으려 했던 사람들, 침묵을 택한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내가. 그날 밤 서준은 다락방에 올라가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꺼냈다. 수첩, 사진, 기록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목걸이 상자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장식품이라 여겼지만 지금 보니 열쇠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고 낡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모든 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나는 믿는다. 너라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의 필체였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다. 공포도 분노도 아닌 깊은 책임감이었다. 그 책임은 이제 무겁게 그의 어깨에 얹어 있었고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목적지는 분명했다. 백경호. 그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리고 서준은 이제 그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준은 마음을 다잡고 백경호를 찾아 나섰다. 그는 어디로든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은 계속됐다. 마을 곳곳에 서성이는 낯선 차량들, 지나치게 침묵하는 주민들, 그리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분위기. 누군가 백경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준의 발걸음을 추적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경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장소들을 다시 되짚었다. 오래된 성당, 농협마트, 그리고 마을 약국. 어느 곳에서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성당 앞 벤치에서 노인 한 분과 마주쳤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백경호 아저씨 보신 적 있으세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다. 글쎄, 이틀 전쯤 성당 뒤편에서 그 사람 비슷한 이가 뭔가를 파묻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확실치는 않아. 서준은 즉시 성당 뒤로 향했다. 성당 뒷마당은 허술하게 정비된 잡초밭이었고 몇 군데는 땅이 이상하게 고르지 못했다. 삽이 없어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참 후 얕게 파인 흙 속에서 비닐로 감싼 상자 하나가 나왔다. 서준은 조심스레 상자를 꺼내어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이걸 보는 순간 난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거다.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꽂자 오래된 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소리는 명확했다. 영상 속에는 낯익은 인물들이 등장했다. 장현석, 백경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서동욱이었다. 영상은 창고 내부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였다. 세 사람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렸다. 이건 그냥 장보 문제가 아니야. 이 정도 규모면 형사사건이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고는 있는 거나. 장현석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뿐이야.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것. 너만 입 닫으면 다 조용히 넘어가. 난 그렇게 못해. 국민들의 식량을 빼돌려 돈 벌고 그걸 또 감추겠다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나. 그때 백경우가 조용히 말했다. 동우가 그냥 덮고 지나가자. 내 가족도 생각해야지. 경우 너까지 얘 그래. 너도 봤잖아. 뭘 감추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인지. 장현석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상은 끊겼다. 서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하게 싸우고 있었는지 그들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긴장감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객경료는 그 순간 침묵을 택했던 것이다. 그는 즉시 박창수에게 이 영상을 보냈다. 박창수는 짧게 답장했다. 이제 확실해졌군.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하지만 장현석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거야. 너도 조심해라. 서준은 백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다. 혹시 마지막 양심의 고백을 하러 다시 마을에 들어온 건 아닐까. 그는 성당, 공동묘지, 그리고 예전 백경우의 집을 다시 돌아봤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때 어머니 윤혜자가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왔다. 어젯밤에 누가 다녀갔어. 얼굴은 못 봤는데 마당 창고 앞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단다. 서준은 마당 창고로 뛰어가 편지를 열었다. 손글씨로 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대천리 북쪽 농수로 끝 내가 거기 있다. 경우. 서준은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농수로 쪽으로 향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다. 농수로는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였다. 예전에는 논에 물을 대던 주수로였지만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 끝자락에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안으로 다가가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낡은 담요 하나와 함께 백경우가 앉아 있었다. 서준을 본 그의 얼굴은 지친 듯 동시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왔구나. 넌 결국 올 줄 알았다. 요 도망친 거죠. 애 아버지를 막지 않았습니까? 경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나는 악했어. 진실보다 내 가족이 무서웠고 그 자들이 무서웠다. 동욱이는 끝까지 싸우려 했지만 난 그러지 못했어. 삼촌 말이 맞네요. 그날 창고 안에 삼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도 있었어. 형은 폭로를 막으려던 우리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혼자 창고에 남았지. 나는 그 순간에도 말리지 못했어. 그냥 돌아섰다. 그리고 불이 났죠.
누가 불을 질렀습니까? 경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현석이 불을 지시했어. 직접 불을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시킨 건 분명해. 난 그 직후 바로 사라졌어. 더는 견딜 수 없었거든.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죠? 나는 벌써 오래전에 입을 다물었어. 하지만 내가 나타나고 내 아버지처럼 진실을 좇는 걸 보면서 이제라도 숙지하고 싶었어. 서준은 조용히 앉았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노, 실망, 동정, 그리고 슬픔. 영상 봤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싸움을 했는지. 경호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한 발자국만 더 용기 냈다면 내 아버지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해요. 경찰, 아니, 언론이라도 좋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경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나도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 순간 컨테이너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몸을 긴장시켰고 경호는 창밖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누군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침묵을 깨는 이 순간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서준은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컨테이너 밖에서 들리던 가스락거림은 곧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서준은 직감했다. 누군가 분명히 이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백경호도 그것을 느낀 듯 긴장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우릴 따라온 거야. 확실해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서준은 경호의 팔을 잡고 일으켰다. 둘은 서둘러 컨테이너를 빠져나와 수로 옆 덤불을 헤치며 반대편 산길로 향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있었고 어둠은 빠르게 농수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뒤따라오는 인기척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적은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갖고 다가오고 있었다. 서준은 경호와 함께 근처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 시외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서울이었다. 더 이상 대천리 안에서 이 싸움을 이어갈 수는 없었다. 증거도 증언도 확보했다. 다음은 그 진실을 세상에 내보일 창구였다. 그리고 그 창구는 이제 대중의 눈과 귀를 가진 언론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서준은 대학 시절 선배였던 기자 김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현재 대형 종합일간지에서 탐사보도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권력형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던 인물이었다. 전화를 받은 유진은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서준의 말에 곧 진지하게 반응했다. 당장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 내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지력 비리가 아니야. 나라를 흔들 수도 있어. 영상과 내부 문건, 증언자까지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 내가 조심할게. 무조건 조심이야. 전화를 끊은 후 서준과 경호는 서울 일곽의 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작은 소음에도 깨어났고 누군가 복도에 발을 디딜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신문사 건물로 향했다. 김유진 기자는 서준을 보자마자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동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서준은 곧바로 증거 자료를 꺼냈다. USB, 수첩, 사진, 장부 복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백경호의 생생한 증언. 유진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추적하려 했지만 끝내 닿지 못했던 실체야. 장현석, 천우물산, 그리고 곡물 유통 비리.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던 거야. 제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을 보자. 유진은 탐사보도팀에 소속된 2명의 후배 기자들과 함께 사건 정리에 들어갔다. 그들은 자료를 분석하고 경호의 증언을 녹음하고 사건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며 퍼즐이 완성돼 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같은 날 오후, 신문사 측 고위 간부가 팀회의에 난입했다. 그는 유진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준이 다가가자 유진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사 이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이 사건 다루지 말라는 직접적인 통보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천우물산이 우리 신문사의 거액의 광고 후원사인 건 알고 있었지. 그 이에는 정치권 인맥도 있어. 이건 단순한 보도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야. 그럼 덮겠다는 건가요? 유진은 말없이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식 채널은 어렵겠지만 우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요즘은 전통 언론보다 독립 언론이 훨씬 더 강해. 유튜브, SNS, 독립 팟캐스트. 널 인터뷰하자. 경호 아저씨도 증언에 동의하셨잖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즉시 촬영 준비에 들어갔다. 간단한 조명과 카메라, 마이크. 서준은 카메라 앞에 앉았고 유진은 녹화를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식량을 다루는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침묵으로 공모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영상은 2시간가량에 걸쳐 촬영되었고 밤늦게 편집된 후 유진의 독립언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영상의 제목은 간결했다. 아버지는 애 죽었는가 대천리 곡물창고 진실고발. 영상을 올린 지 3시간 만에 댓글과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누군가는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실이라는 단어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예상대로 반격이 시작되었다. 서준의 연락처는 유출됐고 그의 과거 행적을 왜곡한 기사들이 익명의 커뮤니티에 떠돌기 시작했다. 허위사실 유포, 유가족의 명예훼손,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이 빠르게 퍼졌다. 심지어 백경호에 대한 인신공격성 폭로도 등장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경호는 서준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니? 서준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 위로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다. 삼촌은 아버지를 외면한 걸 후회하죠. 전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으려 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너는 외롭지 않았다. 옆에는 진실을 향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영상이 공개된 이후 서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의 휴대폰은 쉴 틈 없이 울렸다. 일부는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더 많은 건 협박과 비방이었다.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떠들어. 지금이라도 영상 지워라.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야. 어떤 메시지는 어머니의 이름과 사진까지 첨부된 채 날아들었다. 서준은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무서웠다. 자신보다 어머니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다. 백경호 역시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었고 애출을 꺼렸다. 인터뷰 직후까지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었다는 자각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영상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200만 조회수를 넘었고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서는 서동욱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다만 주요 언론은 여전히 침묵했다. 정치권도
행정기관도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마치 집단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조용한 외면 속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회의 한 무소속 의원이 서준의 영상에 언급된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 식량을 다루는 구조가 이토록 부패했다면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후 독립언론 몇 곳에서 서서히 취재를 시작했고 대학생 단체들이 연대를 선언했다. 서준은 류진 기자와 함께 후속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곡물 유통 구조와 장현석의 천우물산이 어떻게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촬영 전날 밤, 류진이 탄 차량이 서울 외곽의 도로에서 미끄러지듯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라고 했지만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훼손됐다는 정황이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류진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 중이었지만 병실에서 서준을 보며 말할 수 있었다.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나도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은 강한 위로였고 동시에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신호였다. 서준은 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백경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경호는 한동안 서준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넌 참 대단한 놈이다. 난 10년도 넘게 도망치기만 했는데 넌 일주일 만에 전부 뛰쳐냈잖아. 제가 한 건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길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삼촌도 결국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잖아요. 경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나도 숨지 않기로 했다. 내일 아침 검찰에 진술하러 갈 거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다 이야기하겠어. 그게 내 마지막 몫이겠지. 그날 밤 서준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했다. 창고 안에서 홀로 불길을 마주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두려웠을까? 아니면 보냈을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는 그날 옳은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아들이 이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백경호는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는 진술을 시작하기 전 서준에게 수첩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기억하고 있던 모든 이름과 날짜, 장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내가 말하지 못하게 되면 이걸 대신 넘겨줘. 서준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다. 그날 오후 검찰청 앞에서 백경호가 기한에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얼굴을 가리고 달아나 버렸다. 사람들은 우연일 수 있다고 했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이건 경고였다. 너희가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백경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중환자실에서 며칠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변 보호를 약속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느렸다. 누군가는 아직도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서준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그는 백경호가 남긴 수첩을 복사해 독립 언론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사와 국제인권단체에도 넘기기 시작했다. 국내 언론이 침묵한다면 외부의 힘이라도 빌릴 생각이었다. 동시에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공개 강연과 설명회를 준비했다. 전국의 대학과 시민단체, 농민회, 소비자연대 등에서 그를 초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준은 놀라운 전화를 받았다. 장현석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대화를 제안해온 것이다. 그 내용은 단순했다. 모든 영상을 내리면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겠다. 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두려움이 아닌 어이가 없어서였다. 이제 와서 타협을 제안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멈추는 건 당신들이여라죠. 전화를 끊은 후 그는 곧장 유진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 다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 이대로 멈추지 않기로 했죠. 응, 이제 누가 멈추라 해도 안 멈춰.
둘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준은 생각했다. 진실을 향한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에서 기다리는 건 승리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침묵이 진실을 묻는다면 한 사람의 용기는 진실을 세상에 남긴다. 그리고 그 용기의 불씨는 이제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있었다. 다음은 마지막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딛기 위해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가슴에 새겼다. 서동욱. 그 이름이 진실이었고 희망이었다. 백경호가 피습을 당한 날부터 정확히 열흘 후 그는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은 서준이는 무사하냐였다. 그의 곁에는 신변 보호 중인 경찰 한 명과 서준이 지켜서 있었다. 괜찮아요, 삼촌. 우리 둘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실도 살릴 수 있게 됐어요. 경호는 피곤한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가 해줘야 해. 며칠 뒤 백경호는 퇴원과 동시에 검찰에 출석했다. 언론은 여전히 함부하고 있었지만 SNS와 독립 채널에서는 라이브로 상황이 중계됐다. 그가 진술을 시작하자 그날 검찰청 앞에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서동욱의 죽음을 잊지 말라. 곡물 유통 비리를 밝혀라.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백경호의 증언은 6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는 모든 이름을 말했다. 장현석, 박창수, 자신, 그리고 창고 관리 직원과 경찰서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한 공무원까지. 진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내 양심과 눈을 마주합니다. 늦었지만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검찰은 공식적으로 서동욱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고 곧이어 천우물산 본사와 관련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몇몇 고위 간부들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유통이권 거래,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동시에 수사하며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그 시점에서야 메이저 언론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뉴스는 12년 만에 밝혀진 곡물창고 비극의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번 사건은 철저히 수사하려 책임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준은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TV 앞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윤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동우가 드디어 사람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 서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감정이 가슴을 감싸왔다. 오랫동안 어두운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본 것이다. 며칠 후 그는 유진 기자와 함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다. 배경은 아버지의 무덤 앞이었다. 서준은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제 아버지는 정의롭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부당함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혼자가 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주셨고 결국 그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과 부패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침묵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는 침묵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용기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도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서준은 혼자서 아버지의 유품이 있는 다락방을 다시 찾았다. 오래된 수첩, 펜, 찢긴 노트 조각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고통이 아닌
자랑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첩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2025년 12월 6일. 아버지,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다락방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들어왔다. 작은 먼지 입자들이 빛을 타고 떠다녔다. 마치 누군가 그를 보고 있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맴돌았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우리가 지킬게요. 몇 달이 지나 장현석은 끝내 체포되었다. 그와 함께 수많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 중에는 당시 사건을 무마했던 경찰 간부와 지역 정치인들도 포함되었다. 법정에서 서준은 증인으로 서며 말했다. 그들이 벌을 받는 것만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후로도 부패와 침묵에 맞서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진실을 전하는 일을 이어갔다. 아버지처럼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고 때론 비난도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고르하고 묵직하게 사람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마을 대천리에는 새로운 표지석이 하나 세워졌다. 정의는 때로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고 서동욱의 이름으로. 서준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눈을 감았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잠들지 않았다.